굴럭굴럭 5살 배기 딸 가은이의 작은 등에서 터져나오는 기침 소리는 윤서진의 심장을 갈갈이 찢는 칼날 소리와도 같았다. 아이의 창백한 입술, 새로 붉은 핏방울이 섞인 가래가 왈칵 쏟아져 나왔다. 객혈. 희귀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딸에게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신호였다. 개운아 정신 차려 아가. 서진은 공포에 질려 딸을 끌어안고 비명을 지르며 구급차를 불렀다.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 수술 준비해. 빨리 혈압 계속 떨어집니다. 의료진의 다급한 외침과 분주한 발걸음 소리 속에서 서진은 망연자실하게 수술실 앞 복도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남편 백우진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그는 같은 병원에 촉망받는 흉부외과 의사였다. 지금 이 순간 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다. 회의 중일 거야. 중요한 수술 중일지도 몰라. 그녀는 애써 남편을 변호하며 떨리는 손으로 그의 사무실을 향해 달려갔다. 심장내과 병동복도 끝 백우진 교수라는 명패가 붙은 사무실 문틈으로 낯선 여자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서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문고리를 잡은 채 얼어붙었다. 우진 씨, 정말 대단하다. 이번 신약건도 우리 회사랑 독점 계약해주는 거지. 당연하지. 유라 씨가 이렇게 예쁘게 부탁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하겠어. 어머 자기, 그럼 오늘 저녁엔 뭐 해줄 건데. 글쎄,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이어 질척한 입술 소리와 함께 남자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나저나 당신 아내는 어쩌고. 아직 병원에 있는 거 아니었어. 그 여자 신경 쓸 거 없어. 딸내미 병수발이나 들다가 평생 늙어 죽을 여자야. 진작에 이혼했어야 했는데 장인어른 때문에. 쭈. 서진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문을 거칠게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사무실 안. 그녀의 남편 백우진이 하얀 가운을 반쯤 풀어헤친 채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최유라라는 여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있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불륜의 현장 그 자체였다. 차, 서진 우진의 얼굴이 당황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서진의 눈에는 남편의 배신보다 더 급한 것이 있었다. 우리 개은이가 피를 토했어요. 지금 응급실에서. 그녀의 절규에 우진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걱정이 아닌 귀찮음과 짜증이었다. 또 시작이군. 그는 유라를 소파에 내려놓으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당신 그놈의 과대망상 좀 그만둘 수 없어. 애가 기침 좀 한 걸 가지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소란이야. 과대망상이 아니에요. 사실이라고요. 닥쳐. 그가 소리쳤다. 그의 눈에는 지난 7년간 아내에게 보여주었던 다정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다. 당신이 평소에 애를 어떻게 봤으면 애가 그렇게 허구한 날 아프기만 하겠어. 당신의 그 약해 빠진 유전자 때문이야. 당신 잘못이라고. 그의 잔인한 말은 비수가 되어 서진의 심장에 박혔다. 7년 전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내과 전문의였다. 하지만 그녀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던 우진과의 결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경력을 포기했다. 시부모님은 의사 며느리를 원하지 않으셨고 우진 역시 아내가 자신보다 잘 나가는 것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기꺼이 그의 그림자가 되어 지난 7년간 완벽한 가정주부로 살아왔다. 그녀의 아버지이자 이 병원의 명예이사장이었던 윤 회장의 후광 덕분에 실력 없던 우진은 이 병원의 스타 의사가 될 수 있었다. 그녀의 희생에 대한 대가가 고작 이것이었다. 백우진, 당신 사람이니 사람 그래. 난 사람이지. 그가 비웃었다. 하지만 당신은 내 인생에 들러붙은 거머리야. 이쯤에서 우리 솔직해지자고. 그는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두었던 이혼 서류를 꺼내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이혼해. 그리고 이 집에서 내 인생에서 당장 꺼져. 그 순간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다. 개은이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서진은 더 이상 그와 싸울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짓밟고 피눈물을 삼키며 응급실로 다시 달려갔다. 그녀의 등 뒤로 우진과 유라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저 여자 정말 꼴사납지 않아. 그날 밤 가은이는 겨우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서진의 세상은 완벽하게 끝이 났다. 그녀는 더 이상 백우진의 아내 윤서진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진은 밤새 뜬 눈으로 딸의 곁을 지켰다. 가은이의 열은 겨우 내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지옥이었다.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백우진이 병실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분노 대신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다. 이혼 서류 변호사를 통해 보냈으니 그렇게 알아. 그는 그 말을 시작으로 그녀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통보를 이어갔다. 그는 서진의 가족이 마련해준 그들의 보금자리였던 청담동 빌라에서 그녀의 모든 짐을 빼라고 했다. 그녀와 병든 딸은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을 대동하여 그녀의 옷가지와 책, 그리고 가은이의 장난감까지 지난 7년의 세월이 담긴 모든 것을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집 밖으로 내던졌다. 비정한 남편은 아픈 딸과 아내를 그렇게 거리로 내쫓았다. 갈 곳이 없어진 서진이 기댈 곳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그녀의 스승이자 아산병원의 원로이신 김 교수님. 그는 서진의 재능을 누구보다 아꼈고 우진을 제자로 받아주고 교수로 만들어준 장본인이기도 했다. 김 교수는 소식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우진을 자신의 연구실로 호출했다. 그는 자신의 제자가 이토록 비인간적인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연구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우진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시어머니인 박 여사가 슬픔에 잠긴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이혼을 말리러 상경한 비통한 어머니를 연기하기 위해 그곳에 와 있었다. 교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 교수의 질책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진이 먼저 선수쳤다. 그의 연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보다도 더 실감났다. 그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아내인 서진이 사실은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고 고백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와 아이를 낳은 후 생긴 산후 우울증이 겹쳐 그녀가 망상과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서진이가 요즘 자꾸 헛것을 봅니다, 교수님. 제가 바람을 피운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저를 의심하고 공격합니다. 어젯밤에도 제 사무실에 제약회사 직원이 와 있었던 것을 보고는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의 옆에서 박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거들었다. 우리 아들, 저 불쌍한 것. 그 미친년 성질 다 받아주느라 지난 몇 년간 속이 새까맣게 탔을 거예요.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는 건 예사고, 심지어는 가은이한테 네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소리까지 지른다니까요. 이러다 정말 애잡겠어요, 교수님. 그들은 서진의 모든 절박한 행동들을 그녀의 관계에 대한 증거로 둔갑시켰다. 딸이 아파서 미친 듯이 남편을 찾아 헤맸던 것은 히스테리가 되었다.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분노했던 것은 피해 망상이 되었다. 그녀의 절망과 분노는 위험한 정신병의 증상으로 둔갑했다. 평생 환자의 몸만을 들여다본 늙은 의사는 이 정교한 가스라이팅 연극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자신이 알던 총명하고 강단있던 제자 서진이가 결혼과 육아의 무게에 짓눌려 정말로 무너져 내렸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의 분노는 서진을 향한 안타까움과 연민으로 바뀌었다. 그는 우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오히려 그를 위로했다. 자네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나. 알겠네. 일단은 서진이를 좀 쉬게 해주게. 치료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그날 저녁 스승의 도움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서진은 김 교수에게서 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그녀가 기대했던 위로가 아니었다. 서진아, 내 말 잘 듣거라. 자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네가
요즘 많이 힘든 것 같더구나.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문적인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게 어떻겠니? 개운이 걱정은 말고 당분간은 자네 남편이 잘 돌볼게야. 전화가 끊기고 서진은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마지막 보루, 그녀가 유일하게 믿었던 얼음마저 그녀의 적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완벽하게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그녀는 임시로 머물고 있는 허름한 모텔방 침대 위에서 곤히 잠든 딸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그녀의 경력, 그녀의 남편, 그녀의 집,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명예까지.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딱 하나 남아있었다. 바로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을 파멸시키겠다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복수심이었다. 완벽하게 고립된 후 윤서진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옛 동료였던 병원 기록실의 후배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연락했다. 그녀는 후배에게 남편인 백우진의 최근 금융거래 기록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부탁했다. 그녀는 알아야만 했다. 그가 대체 어디까지 타락했는지. 며칠 후 그녀의 손에 들어온 서류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믿음마저 산산조각 냈다. 백우진은 자신의 딸 백개운의 이름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그리고 그 보험의 유일한 수혜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딸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악마의 계획서였다. 그는 아픈 딸을 이용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더 이상 의사가 아닌 괴물이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증거 서류를 들고 그가 동료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병원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가 폭력을 휘두를 수 없는 공개된 장소에서 그를 심판해야만 했다. 백우진,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보험계약서 사본을 그의 얼굴에 던졌다. 이게 뭐야? 당신 딸이 죽어서 나올 돈으로 내연녀와 놀아날 생각이었나? 우진은 그녀가 진실을 알아챘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내 교활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이 공개적인 비난은 오히려 그에게 완벽한 기회가 되어주었다. 그는 슬픔과 동정심을 자아내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진아,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당신 지금 아파서 그래. 헛것이 보이는 거야.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바로 그때였다. 약속이라도 한 듯 흰 가운을 입은 남자 몇 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정신병원 소속의 간호사들이었다. 그들의 뒤에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한 최유라가 서 있었다. 서진 씨, 괜찮아요? 유라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남편분이랑 친구분들이 당신을 아주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녀의 분노를 위험한 정신병자의 발작으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이거 놔. 서진이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다. 날 속이려는 거야. 저 남자가 괴물이라고 자기 딸을 죽이려는 악마란 말이야. 하지만 그녀가 발버둥 칠수록 구경꾼들의 눈에는 그녀가 정말로 미친 여자처럼 보일 뿐이었다. 유라는 그 틈을 타 간호사들을 도와 그녀의 팔에 강력한 진정제를 주사했다. 환자분을 위한 거예요. 그녀가 주위 사람들에게 속삭였다. 서진의 시야가 흐려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의식을 잃는 마지막 순간 자신을 내려다보는 백우진의 차가운 승리자의 얼굴과 최유라의 위선적인 미소를 보았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곳은 지옥이었다. 사방이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정신병원의 독방. 그녀는 모든 소지품을 빼앗기고 침대에 묶여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완벽하게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자신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다. 딸 가은이에 대한 뼛속까지 시린 공포였다. 개은이,
자신의 소중한 딸이 이제 저 악마 같은 남자와 단둘이 남겨졌다.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언제든 해칠 수 있는 그 남자의 손에 그 끔찍한 공포는 그녀의 모든 절망을 집어삼키고 그녀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그것은 생존 본능이자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맹렬한 투쟁심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옥에서 기어나와 악마와 싸워야만 하는 전사가 되었다. 그녀의 눈이 쇠창살이 박힌 작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 아래 번뜩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탈출해야만 한다. 반드시. 정신병원의 시간은 현실 세계와는 다른 속도로 흘러갔다. 윤서진은 약물에 취해 현실과 환각의 경계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녀를 버티게 한 유일한 힘은 딸 가은이에 대한 기억과 그녀가 세상 밖으로 보낸 마지막 희망의 신호였다. 그녀는 납치되기 직전 숨겨두었던 비상용 휴대폰으로 단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암호화된 좌표와 최유라라는 이름 석자. 수신이는 7년 전 자신의 곁을 떠나 미국으로 향했던 그녀의 유일한 중마고우 한태호였다. 그가 메시지를 받았을지, 그가 아직 한국에 연이 닿아 있을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 시각 뉴욕 맨해튼의 한 초고층 빌딩 펜트하우스, 아시아계 사모펀드 블랙홀 캐피털의 회장. 한태호는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참이었다. 그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그는 무심코 메시지를 열어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7년 만에 그녀에게서 온 연락. 그것은 안부가 아닌 절박한 SOS 신호였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서울로 향하는 자신의 전용기 이륙을 지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서울에 도착한 태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과 정보력을 동원하여 서진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조사팀이 진실을 파헤치는 데는 24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남편의 불륜과 학대 딸의 생명을 담보로 한 보험 사기, 음모, 그리고 정신병원 강제 입원. 지난 몇 달간 그녀가 겪었을 지옥 같은 시간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태호의 눈에 맹렬한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다. 다음 날, 경기도 외곽의 낡은 정신병원 앞으로 검은색 세단 행렬이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한태호는 변호사가 아닌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경호팀과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검사 한 명을 대동하고 있었다. 그가 가진 부와 권력은 법의 문턱을 손쉽게 넘나들 수 있게 해주었다. 그들은 협상하지 않았다. 그들은 성문을 부수듯 병원 안으로 들이닥쳤다. 불법 감금과 약물 남용 혐의로 병원장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태호는 굳게 닫힌 지하 병동의 철문을 자신의 발로 직접 걷어찼다. 서진아. 그는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독방 안에서 마침내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쇠약하고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여전히 살아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7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주쳤다. 한태호. 그녀의 입에서 희미한 미소와 함께 그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메시지 받았구나. 올 줄 알았어. 태호는 자신의 최고급 수트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키며 나지막이 맹세하듯 말했다. 이제 내가 왔어, 서진아. 다시는 그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약속해. 그는 그녀를 데리고 자신이 서울에 머무는 동안 사용하는 최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그는 이미 최고의 의사들을 불러 그녀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게 했고 그의 팀은 딸 개은이의 행방을 쫓고 있었다. 그날 밤 모든 지옥에서 벗어나 아주 오랜만에 안전함을 느끼며 펜트하우스 창가에 선 서진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구출되었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딸은 여전히 괴물의 소나귀에 있었다. 태호가 그녀의 곁에 섰다. 우리의 첫 번째 수는 뭐가 될까? 서진이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피해자의 절망감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군대를 되찾은 여왕의 냉철한 결의만이 존재했다. 우리의 첫 번째 수는 그녀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병원을 되찾는 거예요.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진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윤서진의 귀환 소식은 아산병원 전체를 뒤흔들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알려줬던 전직 의사가 하루아침에 병원의 최대 주주인 한태호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복수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공개적인 무대에서 시작되었다. 아산병원 긴급 이사회. 안건은 최근 병원의 명성에 흠집을 낸 여러 사건들과 공석이 된 심장내과 과장 자리에 대한 것이었다. 배구준은 자신이 당연히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이사들 앞에서 자신이 앞으로 과장으로서 병원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한태호가 그의 변호인단과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병원의 가장 큰 돈줄인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권력이었다. 이사회에 긴급 안건을 상정하러 왔습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두를 복종시키는 힘이 있었다. 저희 블랙홀 캐피털은 아산병원에 대한 투자를 2배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를 돌아보았다. 문가에 서 있던 그의 비서가 옆으로 비켜서자 한 여인이 안으로 들어섰다. 윤서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초라한 주부나 병약한 환자가 아니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지적인 수트 차림의 그녀는 자신감과 총명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태호가 선언하듯 말했다. 저의 의학 자문위원이자 앞으로 저희의 투자를 현장에서 총괄할 책임자이십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이름으로 오늘부로 윤서진 선생을 아산병원 심장내과 신임 과장으로 정식 임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배구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이 되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자리를 그가 파멸시켰다고 믿었던 전처에게 빼앗긴 것이다. 그녀는 이제 그의 직속상관이 되었다. 김 교수는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속았는지를 깨달으며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병원 의사들은 최대 주주의 제안을 거절할 힘이 없었다. 그렇게 윤서진은 화려하게 자신의 왕좌를 되찾았다. 심장내과 과장으로서의 그녀의 첫날.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는 폭군이 아니었다. 그녀는 완벽한 프로페셔널이었다. 그녀는 첫과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을 발표했다. 그녀의 발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의사들을 압도했다. 그녀의 의학적 지식은 그 누구보다도 깊고 날카로웠다. 그녀와 배구진의 첫 대면은 그 회의가 끝난 직후였다. 그녀는 그를 백선생이라고 부르며 마치 처음 보는 부하 직원을 대하듯 사무적으로 말했다. 백선생 최근 심장이식 대기 환자 중에 상태가 가장 위중한 환자 케이스 직접 맡아주세요. 일주일 안에 수술 경과 보고서 제 책상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녀가 그에게 맡긴 환자는 수술 난이도가 너무 높아 병원의 모든 의사들이 기피하던 케이스였다. 그것은 명백한 시험대이자 압박이었다. 그녀의 그 어떤 욕설이나 비난보다도 그 철저한 무관심과 사무적인 태도가 배구진의 자존심을 더욱 비참하게 짓밟았다. 그날 밤 자신의 초라해진 사무실에 홀로 남은 우진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가 통제하고 학대했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의 목줄을 쥔 주인이 되었다. 그의 세상은 완벽하게 뒤집혔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최유라였다. 자기 얘기 들었어. 그 여자 정말 대단하네. 하지만 걱정 마. 우리에게도 계획이 있으니까. 위협을 느낀 독사들은 이제 자신들의 독리를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전쟁은 이제 수술실 안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윤서진이 심장내과 과장으로 부임한 후 배구진의 병원 내 입지는 하루가 다르게 좁아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이 만천에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전처의 부하가 되었다는 굴욕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가 맡았던 고난도의 심장이식 대기 환자는 그의 서툰 처치 아래서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동료 의사들의 수군거림과 의심의 눈초리가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박혔다. 궁지에 몰린 그에게 최유라가 다시 한번 악마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대로 가다간 당신 의사 인생 끝장이야, 우진 씨. 그녀가 속삭였다. 그 여자를 끌어내릴 방법은 단 하나뿐이야. 그녀의 손으로 환자를 죽게 만드는 거지.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며칠 후 병원의 중요한 VIP 환자,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한 국회의원과 심장 대동맥 박리 수술을 받게 되었다. 집도인은 당연히 과장인 윤서진이었다. 그리고 백우진은 그녀의 제1보조의사로 수술에 참여하게 되었다. 수술 당일, 수술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팽팽했다. VIP 환자의 수술인 만큼 병원장과 주요 의사들이 모두 참관실 유리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서진은 그 모든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메스트로처럼 침착하고 우아하게 수술을 이끌었다. 그녀의 손에서 움직이는 메스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다. 수술이 막바지에 이르러 가장 중요한 혈관 문합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서진이 지시했다. 백 선생, 헤파린 1만 유닛 지금 바로 주입해. 한근고제. 수술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약물이었다. 바로 그 순간 우진은 유라가 미리 준비해준 헤파린과 똑같이 생겼지만 내용물은 혈액을 응고시키는 약물로 바꿔치기 된 주사기를 집어들었다. 이것을 환자의 정맥에 주입하는 순간 환자는 수술대 위에서 쇼크사하게 될 것이고 모든 책임은 집도의인 윤서진에게 돌아갈 터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사기를 환자의 IV 라인에 꽂았다. 삐. 바로 그 순간 환자의 바이탈 사인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심박수가 불규칙해지고 혈압이 곤두박질쳤다. 심정지입니다. 간호사가 비명을 질렀다. 참관실의 의사들은 경악했다. 모두가 패닉에 빠진 그 순간 오직 한 사람 윤서진만이 얼음처럼 침착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술 전 자신을 따르는 충직한 간호사에게 시켜 우진이 사용할 모든 주사기를 미리 식염수로 바꿔치기 해두었던 것이다. 헤파린 문제가 아니야. 그녀가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제세동기 배터리 확인해 그녀는 수술대 위에 혼란을 뚫고 자신이 진짜로 예측했던 응급 상황과 마주했다. 이 환자는 그녀만이 유일하게 예측했던 수술 스트레스로 인해 발현될 수 있는 희귀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우진의 살인 미수는 그녀의 덫이었을 뿐 그녀는 진짜 의료 비상사태에 모든 것을 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괴물 같은 집중력으로 수술대 위에서 직접 심장 마사지를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 빠르고 정확한 지시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의술을 넘어 예술에 가까운 경지였다. 몇 분 후 멎었던 환자의 심장이 기적처럼 다시 뛰기 시작했다. 바이탈 사인이 안정되고 수술실 안은 경외와 안도의 한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환자의 목숨을 구해냈다. 수술이 끝나고 서진은 땀으로 젖은 수술 가운을 벗으며 잿빛이 된 얼굴로 서 있는 백우진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간호사가 따로 챙겨두었던 우진이 사용했던 주사기를 들어보였다. 김 간호사, 이 주사기에 묻어있는 백 선생의 지문과 함께 약물 성분 분석을 의뢰해 주세요. 그리고 수술 준비실에 CCTV 영상도 확보해 주시고요. 우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완벽하게 덫에 걸려들었다.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려던 그의 시도는 오히려 자신의 살인 미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되어 돌아왔다. 그의 의사로서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는 수술실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묵묵히 수술을 마무리하는 서진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완벽한 여왕이었다. 백우진의 살인 미수 사건은
병원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는 모든 직위에서 정지당한 채 병원 내부 감사를 받게 되었다. CCTV 영상과 주사기에 남은 그의 지문은 그가 빠져나갈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의 의사로서의 인생은 사실상 끝이 났다. 최유라 역시 패닉에 빠졌다. 계획이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까지 남게 된 것이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약물의 출처인 자신의 제약회사까지 수사망이 뻗어오게 될 터였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들은 비밀리에 만나 마지막이자 가장 끔찍한 계획을 공모했다. 이판사판이야. 최유라가 도끼 어린 눈으로 말했다. 윤서진의 경력을 망가뜨릴 수 없다면 그녀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버리면 돼. 바로 그녀의 딸. 그들의 계획은 아픈 아이 백계은을 죽이고 그 죽음의 책임을 윤서진에게 뒤집어 씌운 뒤 거액의 보험금을 챙겨 해외로 도피하는 것이었다. 최유라는 자신의 제약회사 비밀 연구실에서 희귀하려고 추적이 불가능한 독극물을 제조했다. 그 독극물은 개은이가 앓고 있는 선천성 심장질환의 증상을 그대로 모방하여 마치 자연사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무서운 약물이었다. 그들은 가은이의 링거에 아주 조금씩 며칠에 걸쳐 약물을 주입하여 아이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태호와 윤서진은 수술실 사건 이후 그들이 더욱 절박하고 위험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한태호의 보안팀은 병원 곳곳에 초소형 감시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설치하여 배구진과 최유라의 모든 것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끔찍한 독살 음모는 그대로 서진과 태호의 귀에 들어갔다. 서진은 경악해했지만 동시에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에 휩싸였다. 감히 내 딸을.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연민마저 그 순간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와 태호는 그들의 음모를 막는 대신 그 음모를 역이용하여 그들을 완벽한 함정 속으로 끌어들이기로 결정했다. 작전은 치밀하게 준비되었다. 그들은 먼저 개은이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아이를 외부와 완벽하게 격리된 특수 관찰실로 옮겼다. 그리고 서진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베테랑 간호사 한 명을 개은의 전담 간호사로 붙였다. 그 간호사는 최유라가 의사나 간호사로 위장하여 병실에 접근했을 때 그녀가 링거에 약물을 주입하는 것을 막지 말라는 비밀 지령을 받았다. 대신 그녀가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진짜 약물이 담긴 링거를 미리 무해한 생리식 염수로 바꿔치기 해두어야 했다. 특수 관찰실의 모든 벽과 천장에는 사각지대 하나 없이 모든 것을 녹화할 수 있는 고화질의 비밀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모든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다. 그날 밤 서진과 태호는 병원 내의 비밀 보안실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모니터 화면 하나에 간호사 복장으로 위장한 최유라가 나타났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개은이가 있는 특수 관찰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치명적인 독극물이 담긴 작은 주사기가 숨겨져 있었다. 모니터를 지켜보는 서진의 손이 차갑게 떨려왔다. 아무리 계획된 함정이라지만 자신의 딸이 저 악마의 손에 닿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어미로서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 태호가 그런 그녀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주었다. 마침내 유라가 관찰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잠든 아이의 모습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주사기를 꺼내 들었다. 마지막 순간 독사의 이빨이 순수한 희생양의 목덜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가 모르는 것은 그 희생양은 사실 미끼였으며 자신이야말로 이제 막 사냥꾼의 덫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이었다. 최유라는 자신이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었다. 그녀는 곤히 잠든 백계은의 링거에 준비해온 독극물을 주입했다. 그녀는 아이의 귓가에 저주를 속삭였다. 이제 내 쓸모없는 엄마도 진짜 절망이 뭔지 알게 되겠지.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병실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녀가 저지른 모든 행동은 병실 구석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고화질의 영상으로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비밀 보안실에서 윤서진과 한태호는 그 끔찍한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서진은 자신의 딸을 향해 뻗어오는 악마의 손길에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태호가 그런 그녀의 어깨를 굳게 잡아주었다. 이제 마지막 증거 조각들이 모였다. 배구진의 보험 사기 동기를 입증할 재정 서류. 최유라가 사용한 독극물이 그녀의 제약회사에서 불법적으로 개발된 것임을 증명하는 내부 자료. 그리고 그녀가 직접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독살하려 한 이 영상 증거까지. 그들은 이제 괴물들을 심판할 무대만을 고르면 되었다. 그리고 운명은 그들에게 가장 완벽한 무대를 마련해 주었다. 며칠 후 아산병원은 연례 최우수 의사 시상식을 개최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올해의 최우수 외과의사 상위 수상자는 바로 배구진이었다. 그것은 그의 스승인 김 교수가 제자의 망가진 평판을 조금이라도 회복시켜주기 위해 마련한 마지막 배려였다. 시상식이 열리는 병원 대강당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저명 인사들과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배구진은 무대 위에서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수상 소감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는 의사의 사명감과 환자에 대한 헌신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는 오만한 망상 속에서 자신의 전성기가 다시 돌아왔다고 믿고 있었다. 그의 위선적인 연설이 끝나고 박수갈채가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강당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그의 뒤편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한태호가 강당의 방송실을 장악한 것이었다. 이 영웅의 진짜 모습을 축하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보셔야 할 영상이 있습니다. 태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스크린 위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개은이의 병실에 설치되었던 바로 그 비밀 카메라 영상이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충격적인 광경을 지켜보았다. 제약회사 직원인 최유라가 간호사로 위장하여 어린아이의 병실에 잠입하는 모습. 그녀가 잠든 아이의 링거에 주사기로 정체불명의 약물을 주입하는 모습. 그리고 아이의 귓가에 저주를 속삭이는 그녀의 잔인한 목소리. 영상은 이어 배구진이 가은이의 이름으로 가입했던 수십억 원짜리 생명보험 증서와 그가 최유라와 주고받았던 아이가 사라지면 모든 돈은 우리 것이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 파일을 차례로 폭로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강당은 경악과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무대 위에 얼어붙은 채 서 있는 배구진과 객석에서 사색이 된 채 앉아있는 최유라를 향해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영상이 끝나고 강당의 조명이 다시 켜졌다. 그 순간 강당의 모든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며 경찰들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 모든 것 역시 태호가 미리 준비해둔 시나리오였다. 배구진과 최유라.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모든 죄악을 온 세상에 공개당했다. 경찰들이 무대 위에 서 있는 배구진과 객석에 앉아있는 최유라를 향해 차가운 수갑을 들고 다가왔다. 그들의 몰락은 공개적이고 즉각적이며 돌이킬 수 없었다. 심판의 시간이 마침내 도래한 것이다. 배구진과 최유라가 대강당에서 체포되던 그 순간 대한민국 의료계의 역사는 새로 쓰이고 있었다. 추악한 스캔들의 여파는 거셌다. 아산병원은 대대적인 개혁의 칼날 위에 섰고 윤서진과 한태호는 그 폭풍의 중심에 있었다. 모든 조사가 끝나고 기자들의 광기가 잠잠해질 무렵 태호는 서진을 데리고 언론의 눈을 피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공원으로 향했다. 11월의 강바람은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이제 다 끝났어, 서진아. 너는 이제 자유야. 태호가 나지막이 말했다. 자유. 서진은 흐르는 강물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싸움은 끝났지만 상처는 그대로인걸요. 자유라는 말이 아직은 잘 실감나지 않아요. 그녀의 말처럼 복수의 승리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 끝에는 지독한 상처와 허무함만이 남아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태호가 가은이를 위해 비밀리에 초빙했던 세계 최고의 심장질환 전문의로 이루어진 해외 의료팀이 마침내 수술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는 연락이었다. 두 사람은 황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의료팀의 수장인 백발의 노의사가 그들을 맞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진은 저도 모르게 태호의 옷자락을 꽉 쥐었다. 저희가 개발한 신기술을 이용한 수술법입니다. 위험 부담이 크지만 성공한다면 아이는 앞으로 평범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한 줄기 기적과도 같은 희망이었다. 서진은 의사이자 엄마로서 평생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술에 동의했다. 개은이의 수술날. 수술실 앞 복도의 공기는 그 어떤 전쟁터보다도 친시키고 긴장감이 넘쳤다. 서진은 더 이상 냉철한 과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딸의 생사를 신에게 맡긴 채 두려움에 떠는 한 명의 나약한 어머니일 뿐이었다. 태호가 그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굳게 잡아주며 기둥처럼 버텨주었다. 길고 긴 피 말리는 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수술실의 램프가 꺼지고 수술을 마친 의사가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안도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참았던 모든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옥 같던 시간을 버텨낸 끝에 마침내 찾아온 순수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태호가 그런 그녀를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었다. 며칠 후 개은이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아이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건강한 혈색이 돌았다. 서진은 아이의 침대 곁에서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태호가 아이를 위해 정성껏 사과를 깎아주고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따뜻해서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진짜 가족의 모습 같았다. 동화책을 다 듣고 난 가은이가 태호와 서진을 번갈아 쳐다보며 아이처럼 순수한 목소리로 물었다. 태호 삼촌. 응. 가은아 삼촌이랑 엄마랑 결혼하면 내가 꽃 뿌려줘도 돼요. 아이의 그 순수한 질문에 서진과 태호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두 사람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외부의 모든 적은 사라졌다. 딸의 생명은 안전해졌다. 그리고 복수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 자신의 행복에 대한 질문뿐이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1년 후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행복이 자라날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배구진과 최유라는 법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는 만천에 드러났고 그들은 수십 년의 긴 징역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다. 김 교수님은 모든 책임을 지고 병원에서 은퇴하여 조용한 시골로 내려갔다. 잔인했던 복수극의 모든 가해자들은 그렇게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윤서진의 삶은 기적처럼 제자리를 되찾았다. 아니, 이전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아산병원 심장내과 과장을 넘어 최연소 병원장으로 취임하여 탁월한 능력으로 병원의 개혁을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렸던 명예와 자리를 완벽하게 되찾았다. 딸 개은이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다. 한태호가 지원한 해외 의료팀의 성공적인 수술 덕분에 아이는 이제 병원이 아닌 다른 아이들처럼 유치원에 다니며 매일같이 밝게 웃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에는 아직 풀어야 할 마지막 매듭 하나가 남아 있었다. 어느 가을날 그녀는 홀로 배구진이 수감된 교도소에 면회실을 찾았다. 유리창 너머의 배구진은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회한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의 마지막 대화는 고요하고 담담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어.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아니까.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당신과 가은이 그리고 내 자신에게 저지른 모든 짓들, 평생 이곳에서 속죄하며 살지.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그가 힘겹게 물었다. 당신 지금 행복한가? 그 질문에 서진이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네, 행복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당신을 용서할게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자유로워지고 싶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 당신도 그만 과거를 놓아주고 당신만의 속죄의 길을 가요.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자 그녀의 길고 길었던 상처에 대한 완벽한 작별 인사였다. 교도소를 걸어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자유로웠다. 그녀가 교도소 정문 밖으로 나왔을 때 그곳에는 언제나처럼 한태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자신의 따뜻한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그날 저녁 그는 그녀를 그들의 추억이 시작된 곳,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공원으로 데려갔다. 그는 화려한 보석이나 거창한 약속 대신 진심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진아, 지난 1년간 나는 당신과 가은이의 곁을 지킬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 당신은 모든 상처를 이겨냈고 당신의 세계를 재건했으며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 되었지. 나는 이제 당신의 구원자가 되려는 게 아니야.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의 가족이 평생의 동반자가 되게 해줄 수 있을까? 나와 결혼해주겠어.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서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시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성북동 강씨 가문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아주 작고 소박한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다. 하객은 강 회장님과 서진의 친부모님, 그리고 몇몇에 가까운 친구들 뿐이었다. 신랑 신부의 입장을 알리는 음악과 함께 한태호와 윤서진이 나란히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화동 백개운이 꽃바구니를 들고 꽃짚을 뿌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엄마 아빠 빨리 와. 아이는 이제 태호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진심이 담긴 사랑의 서약을 나누었다. 절망 속에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마침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결실을 맺었다. 서진과 태호 그리고 개운. 세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눈부신 봄 햇살 아래에서 환하게 웃었다. 지독하게 아팠던 겨울은 가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 완벽한 봄이 찾아왔다.